고관대작의 아들인 심연섭은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나 말을 걸고 놀라는 것을 즐겼는데 그에게 놀림받은 사람들은 화가 나기는 했지만 그 집안을 보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를 안 하고 피하기만 할 뿐이다. 그런 그가 심심해서 거리에 나왔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 눈에 때마침 길가에 자리 깔고 있는 점쟁이가 보였다. 점쟁이라. 장난기가 생긴 그는 도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도사님, 당신 점은 잘 맞소? 흘끔 쳐다본 장인생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심연섭은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점을 치겠소? 당신 같은 사람이? 놀리러 왔는데 되려 놀림받는 기분이었다. 그냥 갈까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졌어? 도사,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보시오. 정말 그대로 맞는다면 내 100냥을 주겠소. 대신 당신이 틀리면 발가벗고 거리를 돌면 난 엉터리 점쟁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요. 불어보든지 말든지. 장인생의 태도에 심현업은 반드시 개망신을 주고 말리라 결심했다. 자, 대답해 보시지. 내가 앞으로 일어서겠소? 아님 그대로 앉아있겠소? 호호. 지금 심현업은 장인생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장인생이 어떻게 대답하든 반대로 행동할 것이 뻔했다. 상당히 치졸한 수법이었는데 장인생은 나무 막대기를 흔들고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일어설 것이다. 하하하, 당신이 틀렸! 심현엽이 신이 나서 소리치려는데 장인생이 말했다. 야, 너 똥 밟았다. 똥 밟았는데 똥 밟았어. 신이라는 말에 심현엽은 놀라 엉겹길에 일어나고 말았다. 장인생은 별다른 표정 없이 손을 내밀었다. 100냥. 실수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심현엽은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100냥을 꺼내주었다. 그리고 이를 갈며 말했다. 다시 하자. 장인생은 희죽 웃으며 받았다. 얼마든지. 조건은 전과 같다. 이번에 맞출 문제는 내가 오른손을 들 것인가 아님 왼손을 들 것인가다. 이번에도 점을 친 장인생은 답했다. 양손 다 든다. 심현엽은 비웃으며 오른손을 들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이 다가왔다. 돈 들어. 강도가 나타난 것이었다. 심현엽은 기가 막혔다. 말도 안 돼. 강도가 다시 위협했다. 손 들라니까. 심현엽은 강도를 만난 것은 만난 거고 장인생에게 이기고 싶었다. 저기 한 손만 들면 안 될까요? 죽고 싶냐?
별 수 없이 양손 다 든 심현엽은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겼다. 강도가 사라지고 허탈해 있는 그에게 장인생은 또다시 손을 내밀었다. 백냥. 심현엽은 분해에 물었다. 왜 강도가 나만 털어가는 거지? 그야 당신이 돈 많아 보이니까 그렇지. 그보다 어서 백냥 내놔. 방금 다 털렸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도 아닌 심현엽은 분해하며 소리쳤다. 따라와라. 집에 가서 주겠다. 심현엽은 장인생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곳 천경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 심현엽의 집은 엄청나게 으리으리했다. 심현엽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방을 가서 돈을 꺼내 장인생에게 주고는 무섭게 그를 노려보았다. 그럼 다음 내기를 해볼까? 그런데 장인생이 고개를 저었다. 싫어. 뭐냐? 이제 와서 집값을 겁이 났냐? 아니, 그럼 뭐냐? 너랑 놀아주기가 질렸거든. 심현엽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싫어도 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장인생은 귀를 후비며 건성으로 답했다. 소원이라면 해주지 뭐. 분을 달래며 심현엽은 이번에는 신중하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까 그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첫 번째는 놈이 속임수에 넘어갔다. 하지만 두 번째는 강도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로 미래를 예측했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아마도 그 강도는 이놈과 한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니 앞뒤가 들어맞는다. 완전히 상대의 수법에 당했다고 분해하며 심현엽은 결심했다. 여기는 내 집이니 놈과 한패가 들어올 수 없다. 게다가 하인들 역시 내 편이니 나에게 나쁜 쪽으로 일이 생길 리가 없다. 분명 내가 하기 싫어졌다고 한 것도 이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결론을 내린 심현엽은 자신만만해졌다. 자기 방 대청마루 위로 올라간 그는 장인생에게 소리쳤다. 날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지 뭐. 대답한 장인생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갑작스런 행동에 심현엽은 당황해 소리쳤다. 야, 어디가? 심현엽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장인생은 사라졌다. 심현엽은 쫓아가려 하다가 흠칫 놀라 멈추었다. 아이고, 내가 또 속을 뻔했다. 가는 척하고 자신이 내려오게 할 속셈이라고 판단한 심현엽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록 장인생은 소식이 없었다. 답답해진 심현엽은 장인생을 찾아가려 했다. 아니, 가만. 찾아가려고 하면 내가 여길 내려가야 하잖아. 장인생에게 당한 것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않으리라 결심한 그는 하인을 불렀다. 거리에 가서 점치는 도사를 찾아서 데려와라. 도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부르신다고 하니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내기 돈 100냥은 하인을 통해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신현엽은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렸다가 화를 내며 외쳤다. 가서 전해라. 내가 아직까지 여기서 안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자 하인이 말했다. 그 도사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언제까지 안 내려오고 버티나 보자. 뭐 네가 평생 거기서 살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죽어서도 거기 묻히겠지. 라고. 백발백중에 점을 치는 도사의 이야기는 찬경에서 유명해져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칠 정도가 되었다.
소문은 갈수록 퍼져 황제가 사는 향궁안까지 전해졌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한 사람의 귀에서 전해지게 되었다. 이어서 이건 황제의 스승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진해평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풍성하고 새하얀 수염과 깊게 가라앉은 눈, 덕이 높은 증거인 긴 귀와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주름살은 이 노인을 마치 신선처럼 보이게 했다. 아니, 그는 진짜 도를 얻은 선인이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대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한 법, 도를 얻었다지만 진해평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마냥 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인물이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놈을 죽이겠습니다. 그의 제자 유광이 이를 갈며 청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술법이 장인생에게 어이없이 깨지고 장인생으로 오인받듯 스승 앞에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려준 게 그에게는 은혜가 아닌 더욱 큰 치욕이 되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진해평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오히려 놈의 농간에 넘어갈 뿐이다.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녀석은 나로서도 상대하기 어려운 창진선인이 자랑하는 제자다. 그 창진이 주저하지 않고 중대한 임무를 맡게 할 정도니 그것만으로도 상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금과 병사들로만 처리하려 했다니 나도 녀석을 너무 얕잡은 것 같다. 너도 한 번 진 것에 그다지 연연할 필요는 없다. 전 그놈의 속임수에 속은 것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유광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그것은 진해평의 결심만 부추기였다. 이 녀석은 안 되겠군. 계속해서 부탁하는 유광을 억지로 물러가게 한 진해평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직접 나서 상대하면 장인생을 쓰러뜨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신에 대해 천상에까지 알려질 위험이 있다. 미끼가 필요하겠군. 내가 마음 놓고 손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할 미끼. 결심한 그는 넓은 종이를 바닥에 펼치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그가 완성한 그림은 실물 크기의 미녀도였다. 까마귀와 같은 새까만 흑발, 백설을 연상시키는 하얀 피부, 영롱한 눈동자와 붉은 입술. 살아 숨쉬는 것 같으면서도 그림 속의 미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었다. 그림을 완성한 진해평은 그림 속의 미녀를 향해 입금을 불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었다. 그림 속의 미녀가 눈을 깜빡이는 것이 아닌가. 어느새 미녀는 그림에서 실물로 화해 진해평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인이시여, 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깊은 수행을 쌓은 도서라도 어차피 젊은 남자, 여자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서 장인생의 목을 치어오거라. 장인생과 헤어진 진무겸은 그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 다시 장인생을 찾았다. 자신이 방치하는 바람에 죽기라도 했다면
꿈자리가 뒤숭숭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인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얼마 후 강군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 때문이다. 성격이 이상하고 남을 부려먹으로 만드는 놈이었지만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미안해졌다. 덕분에 강호를 주유하여 명성을 떨치겠다는 의욕마저 시들해져 버려 아무 생각 없이 떠돌아 다녔다. 그러다 정신드니 청정리에 도착해 있다. 그 도사가 그토록 오래 했던 곳인데 아쉽군. 장인생이 간다기에 덩달아 자신도 가겠다고 한 짓이었기에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왕 온 거 그는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이기도 한 평성장군 김경초 집을 찾아갔다. 친구의 아들이 찾아오자 김경초는 반겨 맞이해 주었고 그의 붙잡음에 당분간 신세를 지게 되었다. 심심하구나. 대접은 극진했지만 재미있는 일은 없었다. 불과 며칠 만에 지루함을 느낀 진무겸은 수도에 왔으니 왕궁 구경이나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생각난 김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는 곧바로 황궁으로 향했다. 여기가 황궁이구나.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기에 담 밖에서 올려다보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진무겸은 흥미를 가지고 황궁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황궁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진무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황궁에서 나온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진무겸은 천상의 선녀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아름다움에 곧바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누굴까? 황궁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궁녀일까? 미녀의 정체는 단지 그림에 불과했지만 진무겸이 알 리 없었다. 한눈에 반한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살면서 지금까지 무공만 판 그는 이런 일에 문외한이었다. 주저주저하며 그는 미녀의 뒤를 따랐다. 여자의 꽁문이나 쫓는 것은 그가 평소에 혐오하는 일이었지만 이대로 놓치면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미녀는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두리번거림이나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다. 그녀가 도착한 목적지는 바로 장인생이 점치는 곳이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미녀의 등장에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꼈고 곧 그녀와 장인생은 마주보게 되었다. 오, 정말 아름다우신 소저. 그대는 천상의 선녀도 질투할 것 같군요. 그녀를 보자마자 작업대사를 내뱉었다. 좋아서 실실거리는 그와는 달리 멀리서 보고 있던 진무겸은 눈을 휘둥그레졌다. 저 인간 아직 안 죽었네? 죽기는커녕 아예 사람들 앞에 대놓고 앉아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안 잡히는지 진무겸이 의문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점쟁이님, 제 점을 쳐주세요. 막혀만 주십시오. 장인생은 나무통을 흔들다 미녀를 보며 씩 웃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날 기회가 나왔습니다. 어머, 그 사람은 어디 있는데요? 바로 당신 눈앞에. 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요염하게 웃었다. 도사님이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 아닌데? 믿지 못하겠다면 밤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소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진무겸이 포함한 남자들은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혔다. 도사란 인간이 이따위 허접한 수작이나 걸다니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미녀가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저 미녀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바로 도사녀석을 아작내버리고 점수를 딸 텐데. 주변 남자들 모두의 공통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녀는 반대로 장인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것 말고 다른 말은 없나요? 그러니까 무의조심, 부의조심이라는군. 뭐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당연한 소리고. 그림이니 물과 불에 닿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싱글거리며 웃던 미녀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다. 점을 쳐주셔서 고마워요, 도사님. 그런데 어쩌죠? 복채로 드릴 돈이 없는데. 젊은 여성이 이런 말을 하면 장인생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으셔도 됩니다. 그때 돌아가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분통이 터뜨렸다. 이 도사 자식이 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왜 그러시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소? 장인생의 항의에 조금 멈칫했던 남자가 다시 외쳤다. 이 도사 자식이 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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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시오.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주변 남자들은 모두들 장인생이 죽도록 맞아 뻗길 기대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는 진무겸이 나서서 둘을 떼어냈다. 당신은 좀 참으시오. 장도사, 당신도 내가 가진 돈을 줄 테니 저속한 농담은 그만두시오. 왜? 자네가 돈을 내는데 이 여자에게 관심 있어서? 그게 관심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렇다고 진무겸이 대놓고 본인 앞에서 그렇다고 할 만큼 뻔뻔하지도 않았다. 그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장인생은 피식 웃으며 미녀에게 말했다. 관계도 없는 인간들이 끼어들어 귀찮군. 소저, 나와 같이 갑시다. 네, 미녀는 망설임 없이 장인생을 따라갔다. 다른 남자들은 여자 쪽이 좋다는데 끼어들 수 없는 노릇이라 포기했지만 진무겸은 가슴이 철렁했다. 함께 여행하면서 장인생에 대해 알고 있는 그가 보기에 그냥 두고 보다가는 미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같이 갑시다. 넌 왜 따라와? 그런 소리 마시오. 그래도 함께 여행한 친구지 않소. 괜찮다고 버리고 가는 게 친구인가? 그건 당신이 알았소.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내 약속하리다. 대답에 만족한 듯 장인생은 더 이상 진무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녀의 손을 잡고 간 그가 지켜야 한 곳은 바로 여관이었다. 방 하나만 주시오. 거침없이 여관 주인에게 말한 장인생은 미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진무겸은 기겁을 했다. 무슨 짓이오? 무슨 짓이긴. 보면 알잖아. 진무겸으로서는 그를 막을 아무 근거도 없었다. 아니, 아직 대낮인데. 꼭 밤이라야 하는 것이 아니지. 장인생은 미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진무겸은 미칠 것 같았다. 자신이 반한 미녀가 딴 남자에게 안기는 것을 뻔히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진무겸은 기다렸다는 듯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그런데 방 안에 있는 미녀는 온데간데 없고 장인생 혼자 있는 게 아닌가. 진무겸은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녀를 어떻게 했소? 그녀라니. 이거 말인가? 장인생은 들고 있던 그림을 들어 보였다. 그림에는 사라진 미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진무겸은 놀라 눈을 크게 치켜떴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 그림이 사람으로 둔갑해 날 유혹하려 한 거라고. 자신이 반했던 여인이 단지 그림에 불과했다니.
진무겸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그림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짐승들이 요기가 되어 사람 행세도 하는 세상이야. 그림이 사람 행세를 한다고 해서 그리 놀라울 것도 없지. 이 술법을 행한 사람의 높은 도력과 그림 실력이 놀랍기는 하지만 장인생은 그림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자는 내가 도사라서 여자에게 면역이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 뭐 실패하면 실패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그림이란 걸 알았어? 그림을 그린 자가 실수를 했거든. 실수? 잘 보게. 장인생은 그림을 가리켰다.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진무겸은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여기 콧구멍이 없잖아. 콧구멍이. 에휴. 아, 정말 그러네. 희죽거리며 그림을 들여다보던 장인생은 말했다. 이건 상대가 나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야. 정말 진기한 초대장이지 않은가? Yeah, I'm unstoppable. You're not unstoppable. Yeah, we're copping and popping the concert, we're doing it. Very good. This is Sparta! Serve